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옥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까칠하게 풀어보는 CBS의 토크쇼 스타카토. 벌써 14회째가 되겠습니다. 14회째를 문을 엽니다. 자, 아직도 스차 적응이 조금 안 돼 보이는 김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좀 덜 되셨죠? 유럽이면 뭐 일주일 열흘이면 아니 근데 좀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부끄러운데요. 예. 겨우 3주 갔다 왔는데 새벽마다 좀비처럼 예. 잠 못 이루고 배고파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졸린 김갑수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쪽 옆자리에는 드디어 헤비급으로 모셨습니다. 헤비급으로. 그 헤비급이 언제 등장하나 했더니 여지껏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이 이제 주로 나오셨고, 그러게요. 헤비급 인사를 드디어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시사평론가의 레전드죠, 레전드. 아마 제 1호가 아니실까 레전드 싶은데. 앞에 예. 리빙 레전드. 리빙 레전드. 육창선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튼 시사평론가가 제일 세상에서 많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순결한 시사평론가로 오로지 한 길을 걷고 계신 유창근 박사와 김갑수 대표와 함께 스타카토 제14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제14회 첫 번째 핫 이슈는 친박 비박의 갈등 얘기했었는데, 이젠 친박 비박이 아니라 비박과 청와대의 직접적인 충돌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우선 그러면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KY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글쎄요. 기억나는 게 금영 노래방. 금영 노래방. 저는 주로 아싸를 많이 갔는데 이쪽은 이제 금영을 주로 많이 가시는군요. 저는 처음에 KY 사진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보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설마니 그게 김무성 대표라고. 아니 이제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됐기 때문에 예. 저는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수석 중에 K씨나 YC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이름들이 나중에 튀어나와서 김무성, 유승민, 이 참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름인데, KY라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한번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쭉 시작을 해주시죠. 뭐. 우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청와대가 진짜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래요? 진짜 못 믿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 문건 유출 배우라고 지목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야당 사람들 청와대가 보는 시선 있잖아요. 예. 맨날 발목이나 잡고 이제 해코지나 하려고 하고 이런 시선으로 집권 여당 대표를 보고 있다.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럼 이 십상시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께서 밑그림을 탁 그려가지고 찌라시고 아무런 근거 없는 그림이다라고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검찰 수사는 그렇게 맞춰갖고 다 끝났는데 예. 청와대 행정관이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불을 붙인 거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본인은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뭐 비보도 전제보다 더 과한 게 사실 기사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스토리 자체가 지금 완전히 톱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와중에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한테 김상민 전 의원의 결혼식에 가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는데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다시 문건 파동이 이제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그 두 사람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예. 이제 네. 이준석 비대위원 같은 경우, 글쎄 이제 뭐 평소에 뭐 이제 방송에 나가서 입 바른 소리 그래도 저 사람 네, 많이 하는 그러게요. 것 같다. 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많이 있어 왔는데, 그 이후에 좀 이제 얘기하고 대처하는 걸 보니까 좀 일관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약간, 예. 이미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섰다. 좀 이렇게 이제 상황을 아마 읽은 것 같은데, 이거는 대단히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실만을 얘기를 해야죠.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거 이전에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제 했던 얘기랑 오늘 얘기했던 얘기랑 다르고 뭔가 자꾸 축소시키고 아예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이런 거하고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정관 같은 경우 연합뉴스 보니까 저런 내용까지 기사로 실렸더라고요. 지금의 뭐 여당의 아주 그 유력한 그 이제 그 정치인, 제가 보기엔 아마 이완구 원내대표 가리시는 것 같아요. 네. 총리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이제 언젠간 내가 꼭 같이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 얘기를까지 했다고 그래요.
행정관이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이 언제부터 국무총리 임명까지 했는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십상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문고리 4인방 뭐 그 정도로까지 이제 승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국정농단 발언들을 하니까 권력이니 뭐 또 십상시니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 도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준석 비대위원이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한 또 저기 추측이 근거들이 또 이제 가끔 언론에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 행정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비대위원하고 얘기를 나눈 문자 메시지 전부 공개해버리겠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준석 비대위원이 좀 주춤한 거란 말이에요. 밤에 11시에 불러낸 것도 야단치려고 불러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 건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내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입장들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지금 김갑수 대표 얘기하신 이제 그 부분인데요. 행정관 얘기는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 종편 출연시켜달라고 그 청탁한 거 그거 다 까버리겠다 공개하겠다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또 저 얘기도 했다고 그래. 너 그러면은 이제 방송 못 나가게 하겠다. 못 나가게 그런 하겠다.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냐. 저는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이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홍보 수석실이 결국은 지금 방송 출연자 이거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종편 출연 청탁도 거기다가 하고 그리고 내가 못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 청와대가 뭐 기획사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방송 출연까지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사실 드러난 거 아닌가 유 싶어요. 박사님이 얘기하신 어디선가 많은 시사평론가 리스트를 갖다 제공하면서 얘들 좀 갖다 써라고 한 곳에 한 곳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추단도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종편은 청와대 행정관 손안에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여권 내 집권 세력 내의 이제 권력 투쟁 아니겠어요? 권력 투쟁. 지난 연말도 그랬고 사실 뭐 그 정윤회 문건 파문 같은 경우도 그 뭐 야당이 흔들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기들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폭로하고 자기들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그 지경까지 갔던 건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야당이 뭐 어떻게 했어요? 국민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또 얘기 꺼내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치고받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레임덕인 거죠. 예. 이게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다. 딴 게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5%까지 추락을 했다는 35 까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40%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동안 표현을 했었어요. 어지간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5%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신년 기자회견 직후잖아요. 예. 원래 이제 언론 노출, 특히 신년 기자회견은 뭔가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도 있고 또 뭔가 희망적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올라가야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기자회견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도 없었고 기자들도 없었고 그냥 뭐 저기 지시받은 대로 각본대로 하는 연기자들만 있었던 회견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중동까지 이제 융단 폭격을 퍼부으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이 과연 이제 남은 3년의 이 임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냐. 대통령도 읽으시고 기자들도 그냥 주어진 대로 읽으시고 한 기자회견이 돼버렸다고 이제 비판이 건데 제가 보수 언론들 제목을 한번 봤습니다. 했더니 동아일보 독선과 불통 재확인한 박 대통령의 신년회견. 그다음에 조선일보 대통령 인식과 민심의 큰 격차를 어떻게 메꿀 건가.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소통 없이는 대통령의 국정혁신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지지율 보면서 네. 저는 35% 지지율 보면서 야, 조중동은 확실히 힘이 세다. 저는 그 지지율 40% 마의 콘크리트가 확실하게 떨어진 것이 조중동 독자들이 저런 논조에서 확 그냥 돌아서면서 실망하면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해 한 11월 뭐 그 무렵부터 해서 조중동이 박 대통령은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영향을 실제로 이렇게 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좀 상당히 심각해 보여요. 이제 보수층까지도 또 보수 언론까지도 지금 박 대통령한테도 이제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내리막길이 저는 뭐 계속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35%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그동안 박 대통령 지지율은 그래도
이거는 유지가 될 거다 했던 그 심리적 지지선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35%가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기에 따라서는 이거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회복시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심각하다고 제기해 드리는 거는 박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번에 연도회견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떻게 돼도 박 대통령이 이거를 변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부터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 박사님 얘기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좁은 경험 또는 격리했던 경험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있고 또 외부와 소통도 잘 아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레임덕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보수층으로 확산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상하건대 올해 한 하반기에 접어들면은 본격적인 권력투쟁이 여권 내부에서 일어날 거다. 전 그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은 김무성 대표가 아직까지 엎드려 있거든요. 예. 이번에 사실은 진짜 화가 났죠. 김무성 대표는 김무성 대표대로. 그래가지고 뭐 사석에서는 뭐 청와대 조무래기들 뭐 그런 뭐 얘기까지 했다는데. 했다고 보도가 이제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아주 그 치밀어 올랐는데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너무 커지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이러고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에 대한 이 멸시와 홀대가 뭐 지난해 그 한 11월, 12월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예상컨대는 박근혜 대통령 힘이 더 빠지고, 그리고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내년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내년 4월에. 예. 그때 누가 주도해서 총선 치를 거냐. 이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친박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게 김무성이가 공천권 가지고서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하반기 들어서면은 결국 여권 내 이 친박과 비박 간의 권력 투쟁 이거는 피할 수가 없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던진 게 그 수첩을 진짜 혼자 몰래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찍힌 거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무성 대표가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것은 그런 잔머리 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 대표가 지금 청와대 대통령에 맞설 힘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는 검찰이라고 하는 정말 이 충견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김무성 대표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털어서 이제 먼지는 제법 날 수도 있는 상태이고 그런 속에서 미디어와 여론의 힘을 살짝 빌리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말을 전할 때 수첩에다가 그 기억이 힘든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진짜 극도로 화가 날 만큼의 어마어마한 무시한 얘기인데 그걸 수첩에 그렇게 적을 이유가 있어요. 자기 수첩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왜 보냔 말이야 국회의사당에서. 또 카메라 저기 각도를 각도까지. 잡으면서 봤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는 게 당청 간의 수첩 대란이에요 지금. 당청 간의 수첩 전쟁. 대통령은 누가 얘기하면 수첩에 적어놨다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래요. 자르세요. 저기 김무성 대표는 또 수첩에 적어놨다가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보도에서 어떻게 해줘. 뭐 이런 바람으로. 바야흐로 수첩의 전성시대. 예? 수첩을 보며 자르세요. 수첩을 슬쩍 보여주며 나 요새 이렇게 살아.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예.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 더 밉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참.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황급히 당황하면서 진압하거나 진화하려는 모습도 별로 없어요.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요? 은근슬쩍.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왜 이제 그러면은 이 청와대가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그러니까 한때 자기들과 관계가 좋았고 사실 이게 몇 번 지금 반복되어 온 그런 애증의 관계란 말이에요. 또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하면 마음 먹으면 회복도 가능한 그런 건데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원조 친박들과 새누리당 내부에서 관계가 더 안 좋은 건 친이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문건 터졌을 때 이명박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그 사자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흘린 건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많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했다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핵심 주변들이
배신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증오심, 적개심이 이 원래부터 자기들의 적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기 권력으로 갈 가능성들이 매우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예비 대전 아니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야당은 또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그린 그림대로 검찰 수사가 착착 잘 진행돼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서 끝나나 했는데 청와대 문건 파동이 이제 과연 재점화 될 거냐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점화 될까요? 문건 파동 가지고 또 뭐 봄 올 때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뭐 야당은 일단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잖아요. 저런. 전당대회 치러야 되니까는 2월달 전당대회 치를 때까지는 지금 뭐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뭐 눈 돌릴 뭐 여유가 뭐 있겠어요. 이 찬스를 참 불행해요 국민들이. 그러고 보면은 뭔가 국정이 농단당하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국회에서 진상을 갖다 밝히면서 국정을 바로잡을 기회도 놓치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대로 건강한 야당으로서 한번 여당을 견제하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기회도 놓치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친이계가 특검을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완전한 찬성이라기보다는 찬성할 거다라고 이제 이재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자방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핸들링 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이계가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고 또 열받은 뚜껑 열린 김무성 대표와 그 측근들이 야 특검해 이래버렸을 때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특검 해가지고 또 뭐가 잘 나온 적도 없어요. 속 시원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특검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이제 전당대회 맞춰서 좀 새 대표가 이제 들어서야 전체적으로 이제 대여 노선 어떻게 할 건지 정립하고 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문제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도대체 KY는 누구길래 또 왜 KY가 문제가 됐는가 하는 문건 파동의 재점화 여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스타카토 제14회 두 번째 이슈는 뭐 첫 번째 이슈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야권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정동영 고문이 일단 탈당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갖다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 모임. 뭐 간단하게 좀 잘 될까요? 너무 결론부터 묻나요? 저는 일단 제 판단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조차도 이제 모르고, 더군다나 그 구심이 지금 정치적 구심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역의원 참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 앞둔 시점에서 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탈당해서 앞이 불확실한 신당의 몸을 옮긴다. 이거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결국은 이제 원외 정당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얼마만한 힘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하나 또 이제 그 아쉬운 게, 이번에 그 뭐 토론회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발표된 내용도 이제 접하고 이제 그랬는데, 막상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비전, 왜 새로운 세력이 새롭게 출발하는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없고,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게 그대로 반복이 되는 느낌. 물론 그때 했던 그런 얘기들은 실패를 했죠. 근데 실패한 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실패했던 방식으로 또 도전하는 것 같은 좀 이런 인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저는 물론 그 정신은 소중하고,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지금 워낙 지금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새정치연합이 무너지고 대한정당이 마련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지금 국민모임 신당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김 대표는 국민모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새로운 야권의 재편 또는 그 새로운 야권 대안 세력, 지금 이제 이 국민모임이 내세운 메인 슬로건이 뭐냐면은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새정치연합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인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 국민모임 같은 경우는 대선을 한참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봐요. 저는 제1야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의 폭정에 가까운 정권 하에서 그냥 계속 버티는 것이 능사인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일단 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분명히 있겠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여부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야권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가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진짜 저놈들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세력이 뭘 하면 그걸 분열로 받아들이는 이런 약간의 그 이 내부의 양가의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야권 전체 구도에서 불만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또 물론 이명박부터 시작입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지나오면서 과거로의 회귀,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유신으로 회귀하냐라고 할 정도의 과거로의 회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야권조차도 민주당이라는 이름 새로 불러오는 게 어때? 다시 불러오는 게 어때? 과거의 지역 구도에서 누렸던 그 기득권에 대한 향수로 또 돌아가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이제 탈당해서 당을 또 만들어 옛날에 또 탈당을 또 몇 번 하면서 만들었던 그 야권의 추억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탈당의 추억. 그래서 결국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도 뭔가 과거 구태적인 정치로의 회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만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 모임이 당장 현실적으로 그 목표가 진짜 뭔지 이거를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막 혼재돼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한정당 얘기를 해요. 새정치 연합이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게 또 진보정당 얘기를 하거든요. 예. 처음에 표방했던 게 진보적 대중정당이었어요. 진보정당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 환경에서 과연 정권 교체하는 대한정당이 되는 거하고 진보정당 하는 게 양립이 가능하냐? 저는 상당 기간은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유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도 이제 늘 가졌던 생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진보라는 개념, 이 진보라는 단어가 참 불쌍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수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막 쓰고 있는데 진보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집권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것들에 사실은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 진보라는 단어가 상당 부분 오염된 그런 단어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현실 정치 속에서 국민 생각 모임인지 국민 모임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구심점은 결국 정치적으로 가장 경력이 다채로운 정동영 의원밖에는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예. 그 과연 이 양반이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냐. 그동안은 사실은 엘리트고 너무 뭐 깔끔한 이미지의 대중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물론 인지도는 대단히 높습니다만은 이런 거 있는데 쌍용자동차며 뭐 한진중공업이며 어려운 자리마다 막 열심히 거리의 찾아다녔죠.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표현할 때. 진짜 거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리의 대통령이라는 이 별명까지 얻었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진보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까? 더군다나 탈당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탈당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마찬가지로 또 양가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당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탈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오죽했으면 한 당에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이 당을 나가겠느냐 이런 이제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탈당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앞에 탈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탈당이었거든요. 물론 이번도 이제 긍정이라고만 보기는 좀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내부에서 뭔가 당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동영 의원 입장에서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이 당에서 어떠한 역할도 주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 가지인데 차라리 나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먹을 수 있는 본인은 그런 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연합이라는 이 야당이 그 당내 구성원 말씀하신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자산 이런 것들 관리에 지나치게 소홀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전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있었던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서는 왜 또 정동영 전 의원한테 공천까지 안 줬을까? 또 그죠. 제가 만약 그 입장이었다면은 사실상 당권 놓고서 앞으로 이제 신도 쪽하고 경쟁한다 이런 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정동영이나 천정배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우군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해서 오히려 하나 이제 세를 불려나가는 저는 차라리 그런 전략을 썼을 텐데 근데 또 안 주더라고요. 천정배도 안 주고 정동영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계파가 뭐 바뀌고 당권이 바뀌고 그래도 계속 이제 설 자리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은 새정치연합이 내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제 그 비노라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이 지금 백오인이 주도된 이 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또 전혀 다른 길이에요. 예. 같이 당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최악의 경우는 야권이 아주 여러 각도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최상의 경우는 그게 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양당 체제 그냥.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이 과연 자체적으로 당 개혁과 여러 가지 좀 쇄신을 해서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 2014년도 초반부터 국민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물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물로 한 시기를 보냈고 2014년 말에 와서는 국정농단의 뭐 권력 다툼의 이런 핵심 권력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황당해하면서도 뭔가 분노 같은 것이 좀 치미는 국민의 눈물에서 국민의 분노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이 눈물과 분노를 어떻게 다독이고 뭔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좀 더 승화된 에너지 이런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데 오늘 나눈 얘기들은 이 불통의 정치, 갈라지기만 하는 정치, 뭔가 새롭지 못한 정치들의 얘기여서 좀 실망스럽습니다만 2015년 아직은 시작이니까 기대를 걸고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민을 향해서 뭔가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새 정치 기대한다고 여기서 기대한다고 좀 틈을 주고 어떻게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